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2023년에 그 서희초등학교 교사분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권 침해 문제가 확 떠오르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원인 아니냐 이런 지목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기사나 인터뷰, 보고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봤으면 합니다. 학생 인권, 그리고 교사의 권리. 이거 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게 참 감정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잠시 그런 건 좀 내려놓고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학생 인권 조례가 왜 생겼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떤 논란이 있는지 또 교권 침해의 진짜 원인은 뭘까 좀 객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는 그리고 좀 더 건강한 학교 문화를 고민하는 어떤 시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학생 인권 조례, 이게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예전 그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 뭐 그런 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두발 규제라던가 체벌 당연하게 있었죠. 그랬죠. 또 원치 않는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좀 비인권적이다 싶은 관행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어떤 군사문화 같은 잔재에서 좀 벗어나자 학생도 존엄한 인격체다 이렇게 대우하자는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커졌던 거죠. 네, 있긴 한데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좀 강조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체벌 전면 금지. 그러니까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벌 세우거나 기합 주는 그런 간접 체벌도 안 된다는 거고요. 간접 체벌까지요? 네. 그리고 자율학습 강제 금지.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 참여를 강요할 수 없게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자료 보다 보니까 이 조항 때문에 학생들이 저녁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쓰게 되면서 사교육계에서는 오히려 반겼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비니까요. 그쵸. 학원으로 갈 시간이 생긴 셈이니까요. 그 개성이나 사생활 존중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죠. 근데 이게 또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개성 실현의 권리라는 게 두발이나 복장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사생활의 자유는 학생 동의 없이 막 소지품 검사하고 그러는 거 금지.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 자체는 허용하는데 수업 중에 사용하는 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조항들 때문에 수업 중에 자는 학생 깨우기가 좀 어렵다거나 화장하는 학생,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 쓰는 학생들, 이걸 제지하기가 참 난감해졌다. 이런 교사분들 목소리가 자료 곳곳에서 보여요. 정당한 생활 지도가 좀 위축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도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적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조항 자체는 사실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맞고 이미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 받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 점은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군요. 네,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뭐 잘하는 학생 칭찬하거나 잘못한 학생 지적하는 게 혹시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비칠까 봐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그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같은 문구가 좀 특정 성관념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 주장도 있죠.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어떤 반대 주장이나 심지어는 악성 민원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이런 지적도 자료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라서 이게 더 문제다 이런 지적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치 상황에 따라 막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법률보다는 아무래도 하위 규범이다 보니까 지방회 구성이 바뀌거나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확 떠오르면 폐지 압력이 좀 거세지기 쉬운 구조예요. 실제로 충남이나 서울에서는 의회 다수당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되기도 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조희연 교육감님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폐지 가능성이 막 높아졌다가 네, 그랬죠. 근데 또 후임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다시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와 정말 복잡하네요.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 건가요?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지금 충남하고 서울 둘 다 교육감의 제의 요구 그리고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조례 효력은 일단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살아 있는 거네요. 네. 중요한 건 2015년에 대법원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조례 자체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을 했다는 점이에요. 현재는 경기, 광주,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고요. 인천은 좀 특이하게 교사, 보호자까지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조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폐지냐 유지냐 이걸 둘러싼 법적, 정치적 공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취지는 참 좋은데 현장 교사분들 고통이 너무 커 보여요.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교권 추락 문제가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심각합니다. 서희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기폭제가 된 거지 그 전부터 쌓여온 문제들이 터진 거라는 분석도 많고요. 감정 쓰레기통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건가요? 허유, 그 교사분들 증언 들어보면 정말 좀 참담할 정도인데요.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아, 그게 가장 큰가요? 네. 예를 들어 추적 60분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한테 위험해, 뛰지 마!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생활 지도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조차 혹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정당한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이른바 그 냉각 효과라고 하죠. 혹시 문제될까봐 미리 그냥 몸을 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그 악성 민원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들 보면 뭐 밤낮 가리지 않고 항의 전화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모욕적인 문자 보내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진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궁금한 Y나 뉴스10 자료에 나온 교사분들처럼요. 뭐 왜 우리 애 자리를 뒤에 앉혔냐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애랑 싸운 애 편드냐, 제대로 혼내라. 이런 식의 요구는 뭐 그나마 나은 편이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 교사분은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보내주신 그 코미디 유튜브 채널 내 이름은 오춘삼 영상도 저도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근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우리의 목마르다는데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런 황당한 요구까지 받는 교사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반영한 풍자라고 생각하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교사들이 정말 무분별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또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그 무력감도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네. 수업을 방해하거나 좀 폭력적인 학생을 제지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관리자,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좀 소극적인 태도나 책임 전가, 이것도 교사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교사분들이 정말 사면초가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런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게 정말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요. 이 교권 추락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 하나만 딱 떼어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원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아동학대 처벌법의 좀 기계적인 적용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이요? 네, 이게 원래는 가족 내 학대를 예방하자는 좋은 취지의 법인데 학교 현장의 어떤 특수성 같은 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그 정신적 고통 같은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교사를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졌다는 겁니다. 네.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지휘해제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방어 심리가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뭔가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없다. 이 점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의 부재, 이게 아주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학부모 민원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교사 개인에게 바로 막 쏟아지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일본에는 그 몬스터 페어란츠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있다거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민원 창구를 딱 하나로 만들고 너무 과도한 민원은 제재하는 그런 공식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교사 개인이 이 모든 압박을 그냥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도 많던데요. 네, 맞아요. 그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입니다.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학교 이미지 나빠질까 봐 개최 자체를 좀 꺼리는 분위기도 있고요. 설사 열린다고 해도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됐잖아요. 네, 학폭 기재요? 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불복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막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교권 위축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왜 정부나 일부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주범으로 딱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은 걸까요? 글쎄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학생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조례가 교실 붕괴를 초래했다 이런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가요? 주로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그 조례 조항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지도나 칭찬도 어렵다. 휴식권 때문에 자는 애 깨우기도 어렵다. 사생활의 자유 때문에 휴대폰 사용 막기도 어렵다. 이런 식인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학생 권리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의 어떤 정당한 교육적인 권위나 지도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그 결과가 지금의 교실 붕괴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구티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조례가 특정 성관념, 젠더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조장한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 분석, 조례 시행 지역이랑 미시행 지역이랑 교권 침해 건수에 큰 차이가 없다. 이건 상당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MBC 뉴스 분석 자료를 보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조례와 교권 침해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인과관계가 없다. 네, 오히려 학생 수 비율 같은 걸 고려하면 조례 시행 지역의 침해 비율이 더 낮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만 봐도 조례가 교권 침해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교권 침해 주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다 이런 통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교총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요.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 46.4%였어요. 학생에 의한 침해는 12.3% 정도에 불과했고요. 와, 학부모가 압도적이네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이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해서가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좀 부당한 간섭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학생 인권 조례는 학부모의 권리나 책임을 다루는 조례는 아니니까요. 하긴 그렇네요. 그리고 조례가 없는 대구 같은 지역에서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조례 탓만 하는 건 좀 모순 아니냐. 이런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나 또 침해 주체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조례가 있냐 없냐가 교권 침해 발생의 핵심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학대법의 모호한 적용이라던가 교사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없는 것, 여기에 있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현재 이 심각한 교권 위기를 전부 다 학생 인권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좀 외면하고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책임 전가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자료들 속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학생 인권과 교권을 좀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는요. 학생 권리와 책임 훈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권리와 책임을 같이요. 네. 권리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다. 이런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소위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하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상세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예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고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고요. 와, 벌금까지 부과하는군요. 네, 그만큼 좀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청소년들 스마트폰 과유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같습니다. EBS 뉴스 자료 보니까 과이존 위험군 청소년이 무려 21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21만 명이요? 와. 네, 이게 뭐 학습방해는 물론이고 정서 불안정, 또 불법 녹음이나 뭐 폭행 같은 교권 침해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좀 흥미로운 건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022년에는 입장을 좀 바꿨어요.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걷는 게 인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요. 인권위 입장도 변했군요. 네. 그래서 교원 단체들은 당연히 환영하는데 청소년 인권단체 쪽에서는 이건 통제 강화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게 법으로 만든다고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챙경제 예핀자는도요. 청소년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걸 고려해서 초중등학교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네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오늘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문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통해서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조례 하나를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구나. 이 점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동학대법 적용 문제라던가 악성 민원 시스템 부재,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부족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정말 시급해 보여요. 학생 인권하고 교사 인권을 꼭 이렇게 제로섬 게임처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법은 조례 폐지 같은 그런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뭔가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여러 대안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명확히 하고 이걸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당장 필요한 조치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같은 걸 좀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아우르는 아까 인천 사례처럼요.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같은 형태로 나아가는 사회적 합의를 좀 모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교원 지원 및 보호 시스템 강화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고요. 이건 기본 전제죠. 결국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민주적인 학교 안에서 교사의 교육권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교사의 권위와 인권이 존중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인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핵심이죠. 네. 오늘 이 논의가 당신에게 이 복잡한 사안을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법이나 제도 이런 걸 넘어서요. 우리 학교가 학생과 교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 되려면 당신과 나는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